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로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고위직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한 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겪은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며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오랫동안 호위사령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제 역할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두려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호위사령부 소장의 자리는 제게 그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었죠.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며 북한 체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사치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고급 음식을 먹고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언제나 충성심 강한 부하들이 있었고 그들은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우리는 명품 옷을 입고 외국산 고급 술을 마셨으며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체제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사치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외곽이나 농촌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곳의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해 매일 배급을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먹일 음식조차 구할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농촌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민들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해골처럼 앙상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 소녀의 간절한 눈빛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체제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믿음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상부로부터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비밀 수용소를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이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수용소는 마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보통의 수용소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내부는 매우 음침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차가운 공기와 억압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죽음이 가득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옥처럼 생긴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범들이었죠. 정치범이란 단어조차 그들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체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그저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저 체제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족 단위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곳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군인은 저를 곧바로 수용소의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체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고 그들은 잔인한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독극물을 주입당한 사람들,
강제로 신체 일부를 절단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심한 고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는 한 남자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의 신체를 검사하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마치 실험 대상이 단지 실험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 무심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동정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어린 아이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겨우 8살 남짓 되어 보였고 부모의 시신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이에게도 독극물을 주입했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용소 내의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실험실에서 본 끔찍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체제에 대한 환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 있어도 되는 것일까? 그동안 내가 충성해왔던 이 체제가 정말로 옳은 것일까?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탈출을 시도하면 그것은 곧 체제에 대한 배신이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끔찍한 장면들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먼저 믿을 만한 몇몇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탈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계획을 고발한다면 저는 물론 제 가족들까지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경로를 정하고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고 매 순간이 생과 사를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수용소의 경비가 소홀한 시간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였고 그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경비가 소홀해지는 시간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수용소의 동태를 살피고 경비병들의 동선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탈출을 시도하기로 한 날 저와 동료들은 모두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질까 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 모두는 말없이 각자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무전기와 필요한 도구들을 재확인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탈출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죠. 그날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이 어둠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경비병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획한 경로를 따라 수용소의 경계를 넘기 직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순찰 도중에 발소리를 듣고 잠시 멈추더니 그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들키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는 얼마 후 다시 순찰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탈출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넘는 순간 저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패할 경우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건넬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의 중대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탈출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탈출의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3국에 도착한 후 저는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항상 가족들을 생각하며 제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본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3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북한의 추격자들이 저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가능한 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고 밤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랐고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의 현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을 것이고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같이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제3국의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북한에 대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결코 마음이 편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3국에서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저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 억압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고위층이 누리는 특권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 그리고 그 잔혹한 체제 속에서 탈출을 결심하게 된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북한의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북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심각한 모순과 부조리를 알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위층의 권력 남용과 일반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생생히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도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